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 148종에 달하는 전 세계 대형 야생 초식성 육서 포유류 중에서 겨우 14종만이 시험을 통과했다. 나머지 134종은 왜 떨어졌을까? 그 동물들에 대해 프랜시스 갤턴이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이라고 했던 것은 어떤 조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그 대답은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에 부합된다. 야생 후보종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필수적인 특성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행복한 결혼을 만들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것처럼 가축화의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얼룩말과 인간을 비롯하여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여러 쌍들을 짝지으려는 결혼 상담원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가축화가 실패하는 원인을 적어도 6가지는 찾을 수 있다. 식성. 어떤 동물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을 때 그 먹이가 가진 생물 자원이 소비자의 생물 자원으로 환원되는 효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친다. 대개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체중 450kg의 소를 키우려면 옥수수 4,500kg이 필요하다. 더구나 체중 450kg의 육식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옥수수 45,000kg을 먹고 자란 초식동물 4,500kg을 먹여야 한다. 초식동물이나 잡식동물만 보더라도 그 중에 많은 종들은 목장에서 키우기에 자격 미달이다. 그들은 코알라처럼 즐겨 먹는 식물을 너무 까다롭게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육식성 포유류는 단 1종도 식용으로 가축화되지 못했다. 고기가 너무 질긴다거나 맛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육식성의 야생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있으며 나는 사자 햄버거의 기막힌 맛을 경험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외적인 존재라면 개라고 할 수 있다. 개는 원래 번견이나 수렵견의 용도로 가축화되었지만 아스텍 시대의 멕시코, 폴리네시아, 고대 중국 등지에서는 식용으로 개발하여 기르기도 했다. 그러나 개를 일상적으로 잡아먹는 풍습은 달리 육류를 구할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수단이었다. 아스텍인들에게는 가축화된 포유류가 개밖에 없었고 폴리네시아인들과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돼지와 개가 전부였다. 가축화된 초식 포유류를 많이 가진 복받은 인간 사회에서는 굳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어쩌다가 별미로 먹었을 뿐이다. 더구나 엄밀히 말하면 개는 육식성이 아니라 잡식성이다. 자신의 애견이 정말 육식동물이라고 믿는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면 사료 봉지에 적힌 성분표를 보라. 아스텍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이 식용으로 기르던 개들은 채소와 쓰레기로 살을 찌웠다. 성장 속도. 가축은 빨리 성장해야만 사육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고릴라와 코끼리는 기특할 정도로 먹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합격이다. 고릴라나 코끼리가 다 자랄 때까지 장장 15년 동안을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목장주가 어디 있을까? 현대 아시아인들이 사육용 코끼리를 얻고자 할 때에도 차라리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아 길들이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 우리 인간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성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귀중한 가축이 될 만한 동물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이나 몹시 가축화하고 싶어 했음에도 그 노력이 번번이 틀어진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고대 이집트인이나 아시리아인, 현대 인도인 등에게도 길들인 치타는 수렵용으로 개보다 월등히 뛰어난 소중한 존재였다. 인도 무굴 제국의 어느 황제는 치타를 1000마리나 길렀다. 그러나 돈 많은 여러 군주들이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도 그들의 치타는 모두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은 것들이었다. 감금 상태에서 치타를 번식시키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의 생태학자들조차도 1960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동물원에서 치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야생 상태에서는 몇 마리의 치타 형제들이 암컷 한 마리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닌다. 암컷은 이 난폭한 장거리 구애 과정을 거쳐야만 배란을 하거나 교미 준비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의 갇힌 치타들은 대개 이처럼 복잡한 구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비쿠냐를 번식시키려는 계획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안데스의 야생 낙타인 이 동물은 털이 그 어떤 동물의 털보다도 섬세하고 가벼워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고대 잉카인들은 야생 비쿠냐들을 울타리에 몰아넣고 털을 깎은 후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비쿠냐의 털을 얻었다. 오늘날에도 이 최고급 털을 원하는 상인들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거나 야생 비쿠냐를 죽여서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돈과 과시욕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도 털을 얻기 위해 비쿠냐를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비쿠냐들은 교미를 하기 전에 길고 복잡한 구애 과정을 거치는데 감금 상태에서는 이 의식을 행하기가 어렵고 수컷들끼리 사납게 싸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중 먹이를 먹는 세력권과 연중 잠을 자는 세력권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성격. 당연한 일이지만 웬만한 크기의 포유류는 대부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돼지, 말, 낙타, 소 따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성질이 거칠고 위험해서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가축화의 이상적인 후보종인데도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경향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물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색곰이다. 곰고기는 값비싼 별미이다. 회색곰은 770kg까지 나가고 주로 초식성이며 먹는 식물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인간이 남긴 쓰레기도 잘 먹고 비교적 빨리 자라는 편이다. 그러므로 감금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기만 한다면 회색곰은 훌륭한 비육 동물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아이누족은 의식의 일종으로 회색곰 새끼를 일상적으로 길렀으므로 이러한 실험을 해본 셈이다. 그러나 아이누족도 새끼가 1살가량이 되었을 때 잡아먹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회색곰을 그 이상 기르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자라나서도 길이 들어 얌전한 회색곰은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는 적합한 후보종이면서도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또 하나의 동물은 아프리카 들소다. 아프리카 들소는 빨리 성장하여 금방 1톤이 넘고 우열 위계가 가장 잘 발달된 무리를 이루어 산다. 이 특성의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들소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포유류로 간주된다. 이들을 가축화하려고 했던 미치광이들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들소가 너무 크고 거칠어지기 전에 죽여야만 했다. 4톤이나 나가는 초식 동물인 하마도 그렇게 위험하지만 않았다면 훌륭한 가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녀석들은 해마다 사자를 포함하여 그 어떤 아프리카 포유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와 같이 산악기로 유명한 후보종들이 불합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종들도 많다. 예를 들자면 8종의 야생말과 동물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교배를 통하여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정도인데도 성질은 서로 크게 다르다. 그 중에서 북아프리카산 나귀와 말은 성공적으로 가축화되었다. 북아프리카산 나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야생 당나귀라고도 부르는 아시아 나귀다. 이 동물의 원산지에는 서구 문명과 동물 가축화의 요람이었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은 야생 당나귀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을 것이다. 수메르 문명과 그 이후의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옛 사람들이 야생 당나귀를 일상적으로 사냥했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아 말이나 당나귀와 교배시키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몇몇 그림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수레를 끌고 있는 말 닮은 짐승은 바로 야생 당나귀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마인에게서 현대의 동물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야생 당나귀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난폭한 성격과 사람을 잘 무는 못된 버릇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면에서는 조상 당나귀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야생 당나귀는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 사종은 더 심하다. 이 사종을 가축화하려는 노력은 수레를 끌게 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짐을 옮길 때 이용했고 괴짜였던 월터 로스차일드 경은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룩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진다.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동물원에서는 해마다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얼룩말은 밧줄을 던져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밧줄 올가미가 날아오르는 것을 뻔히 지켜보고 있다가 재빨리 머리를 피하여 번번이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룩말의 안장을 얹거나 타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얼룩말을 가축하려고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말았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대형 포유류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은 현대에 와서 엘크와 일런드 영양을 가축화하려고 했던 실험들이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는데도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했던 한 요인이다.